다 해결되셨나요? 예. 다 최기동 씨 해결되셨죠? 예. 네, 됐고요. 예. 자, 그러면 어, 어디 여기 있네요. 예. 예. 그다음에 고리평 아일랜드까지 했는데 사실 지난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10여 년 전이죠. 벌써 캐도 개성공단 이런 거 했을 때 북한하고 연결은 돼 있었습니다. 연결은 돼 있었는데 그때 연결한 게 개통 연결은 아니었죠. 그래서 배전선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가는 그 정도 연결한 상태가 이제 개성공단이었고요. 캐도는 당시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신포 한 이쯤에 있습니다. 요 신포에 이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신포에 원자력 발전소가 설사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못 돌립니다. 왜 못 돌리냐면요. 그때 원자력 발전소 용량이 100만인데 그 저 북한 총 쓰는 게 20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0만 개통해서 100만짜리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나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이 100만짜리 신포를 개통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다시 조금 주는 식으로 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개통 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고리평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궁함은 통한다고 이 고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2차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제품이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많이 하죠. 작년 또 재작년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석유 제품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지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상당히 많은 정유시설이 이 남쪽에 있어요. 이 상해라든지 이 남쪽에 있는데 이 여기서 이 북쪽 북경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뭐 델린이든지 산둥반도 이쪽으로 가는 거리가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차라리 여기 남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에, 우리나라 이 서산에서 또는 여천에서 울산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 화학 제품이 또는 휘발유 뭐 등유 경유 항공유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 많이 수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에 상당히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북쪽 지역에 정유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많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력에서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같은 거 상당히 안정적인 발전원이고요. 왜냐하면은 원자력이라는 거는 재고가 굉장히 무궁무진 가능하고 왜냐하면 워낙 부피가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라늄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고를 확보했다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2차 에너지 열 생산 같은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집단 에너지가 상당히 보급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하나 특징은 이 동북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 긴장 상태가 상당히 제가 이거 녹화를 했나요? 녹화를 지금 했나? 녹화 시작했죠. 예.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 변동성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이렇게 마주보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북한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이런 에너지 공급 변동성에 보면은
북한은 대륙에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륙에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있어서 언뜻 보면 북한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에너지가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이런 거 뭐 원료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인제 바닷가에서 에너지 시설이 많이 있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이제 물론 중국 같은 데서 원유가 들어오긴 하지만 또 소련 같은 데서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이렇게 전력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 그 전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닷가 같은 데서 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북한 내부에서 인제 에너지를 서로 소통을 할 때 서로 원료를 이제 교통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원산 가는 거 생각해 봅시다. 평양에서 원산 가는 거는요. 그냥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서 원산 가려면은 도로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려면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 삥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게. 이 도로로 가야 되는데 이 도로는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인 교통 상황이 상당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 연안 해운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석유류 제품 가장 많은 수송로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저 뭐죠? 송유관도 아니고 연안해운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연안해운을 가지고 인천으로 많이 가요. 그다음에 여천에서 또 서산에서 연안해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한이 유리하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 원유 수송 루트가 굉장히 길죠.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85% 이상 됩니다. 예, 이상 되죠. 이거는 인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 루트가 보면은요. 아주 위험지대가 많아요. 페르시아만, 말라카 해협, 서태평양 여기 보면요. 요 페르시아만, 이 페르시아만이 굉장히 위험지대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긴장해서 여기 말라카 해협이 있고 뭐 걸피트 하면은 이란 사람들이 요거 봉쇄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인도양을 통해서 오면은 여기 말라카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카 해협이 길고도 아주 그 좁은 협곡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남진아해, 여기 동진아해 이렇게 요런 아주 루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일 수도 있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인제 안 좋게 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그래서 해군력이 1 위고 항공모함이 10대 이상이고 그 인도양 같은 데도 미국 기지가 있거든요. 가르시아라든지 여기도 뭐 인도양에도 미군 항공모함 여기도 미군 항공모함 다 있죠. 그러니까 인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루트로 8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좀 뚫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도 들어오고 요거는 이게 2013년 자료를 해서 인제 점선으로 돼 있지만 지금 개통됐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 뭐야 에 가스 파이프라인이 개통됐어요.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송유관 올라가는 것도 개통됐어요. 그것도 개통됐어요. 요건 아직 안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올라가는 거 이 과다르항에서. 이거는 왜 안 됐냐면은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탈레반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 길을 통과할 수가 없고요. 여기가 또 무슨 지역이냐면 이게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쪽은 루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극 항로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죠. 북극 항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겨울에는 북극을 배가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왜 통과할 수가 없었냐면은 이 전부 다 이 얼음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는데,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기후 변화가 돼서 기후 변화가 돼서 인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쇠빙선이 있으면은 쇠빙선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인제 쇠빙선의 그 뭐죠? LNG선이 있으면은 여기서 인제 가스 또는 정유를 기름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테르담에서 예를 들어서 뭐죠? 에 그 WTI도 아니고 두바이유도 아니고 또 하나가 뭐죠? 유럽산 오일이 뭡니까? 브렌트유? 예? 브렌트유? 네, 브렌트유. 프렌트. 로테르담에서 브렌트유를 도입할 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삥삥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뭐 2만 킬로가 넘어요. 근데 이 2만 킬로가 넘던 거에 이게 북극을 통하면은 13,000, 기껏해야 12,700 킬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루트도 뭐 이렇게 뭐 이 수에즈나라든지 뭐 여기 뭐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양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거죠. 이거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도 북극해 항로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편하죠. 요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돼.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바로 요 만주로 들어가는 루트는 없기 때문에 인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북극해 항로가 인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주변국의 특수 상황과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인제 연관이 됩니다. 중국과 주변국의 이제 갈등이 벌리게 되면은 우리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제 동중국해, 몇 년 전에 여기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구 열도 제도라 부르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다오이다오라 부르는 그 지역, 요 지역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대만하고 만약에 인제 중국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동중국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 이게 인제 지뢰밭이죠. 이런 데 갈등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예 중국하고 미국 자체가 대결을 벌일 수도 있죠. 사태평양을 벌어지고 인제 두고 벌어지는 G2, 세계 두 나라의 인제 각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가 뭐 구체화되진 않습니다마는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번 사드 사태 때에서도 우리나라 상당히 곤욕을 겪었지만 이 큰 두 나라 사이에 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일본도 이 보통 야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해양 대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아베가 헌법을 고치고 뭐 국방력을 올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이제 뭐죠? 방위청 같은 걸 관련된 법을 고치고 다른 나라의 군대 파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일본은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제 해양 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기 어려워서 일본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본의 야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서태평양의 군사적 긴장은 뭐 지난 학기 글로벌 에너지 이슈 분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국과 어 일본, 또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센가쿠 제도 다오이다오 군도라고도 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고, 또 베트남에서 중국하고 베트남이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필리핀하고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의 대리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어 중국이 여기 인제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한다든지 또 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한반도에 인제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여기 그 아시아 태평양에 MD 추가 배치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남중국해에서 영해 중국이 영해로 요 구단선에서 요걸 이제 주장해서 물론 이제 국제심판소에서 이제 지긴 했지만 중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필리핀하고 대만 사이에 이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긴장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갈등이 될 수 있죠. 이게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주도 해군 기지가 있고 일본에도 기지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베트남이 이제 미군 기지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거든요.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에도 이제 그 미국 해군 기지 해병대 배치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을 삥 둘러싸고 바깥의 서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 같은 미군의 배치가 우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중국의 해양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이 도련선이라고 있어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중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의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그 제독이 만든 일종의 선인데 2024년 20년대 또는 30년대까지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제2도련선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어요. 여기 지도에는 없네요. 여기 이제 그 여기서 대충 보면은 요렇게 필리핀을 연결하는 여기 제1도련선을 돌파하는 게 첫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바깥쪽 괌을 잇는 제2도련선을 돌파하는 게 중국 해군의 대양 해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에 있는 요 선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해양 전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한 사람이 키신저죠. 키신저가 그 온 차이나라는 책을 보면은 이 에필로그에 보면은 역사는 반복될 것이냐라는 아주 유명한 에필로그를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하버드의 이제 정치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죠. 그래서 Destined for War, 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운명에 처해 있는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마치 옛날에 그리스하고 스파르타 두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냐 그런 역사의 반복이 있게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금세기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군사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이 우리나라한테 있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자, 또 네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높은 주택 밀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표현을 인구 밀도라 그랬는데 인구 밀도하고 또 달라요. 이 주택 밀도라 표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택 밀도라 표현하는 의도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집적의 경제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집적의 경제. 예. 경제학에서 이런 경제란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모의 경제예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잠깐 이거를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쓰는데 규모의 경제란 말을 쓰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에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은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예.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는 얘기니까 그게 바로 이코노미스 스케일이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구태여 표현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게 이제 생산량 그리고 이게 단가면은 이게 평균 생산비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 즉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Q가 올라가면은 평균 생산비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스케일이 돼야 이게 단가가 떨어지니까 뭐가 가능하다 할 때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에너지 스쿨 이 수강생들끼리 뭐 야외를 간다 칩시다. 뭐 MT를 간다 쳐가지고 어느 날 잡아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사람 모집을 했더니 한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명이서 대형 버스 빌리고 예? 도시락 맞추고 간식 사고 뭐 그거 가지고 또 어디 입장료 내고 그렇게 되면은 1인당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이제 MT를 간다 그랬을 때 거의 전원이 나와가지고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뭐 가겠다 그러면은 1인당 들어가는 회비가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버스 내는 돈도 20사람이 나눠서 내고 입장료도 나눠서 내고 이쪽에 뭐 입장료가 1인당 내는 거겠지만 그다음에 간식 비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단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은 뭐 과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명 이하가 모인다면 안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10명 이하,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뭐 한다.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규모의 경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에너지 산업에 나중에 많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우리가 범위의 경제예요. 범위의 경제는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이종, 서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상품이나 상품을 생산할 때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코노미스 오브 스코프라 그럽니다. 이 판사하니까 제가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범위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반도체를 많이 생산했을 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건 많이 생산했을 때니까.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생산하고 LCD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생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인력도 공유할 수가 있고 유통망도 공유할 수가 있고 마케팅도 공유할 수가 있고 브랜드도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단가가 떨어지더라. 그런 게 바로 범위의 경제입니다. 이런 게 바로 범위의 경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집적의 경제입니다. 집적의 경제는 요거는 도시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집적의 경제. 요거는 이코노미스 오브 어글로머레이션. 모여 사는 거. 어글로머레이션. 영어가 좀 어렵죠. 모여서 뭐 할 때 단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건 도시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도시경제학, 어반 이코노믹스. 왜 도시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느냐? 도시란 데가 모여서 일하잖아요. 너 뭐 모여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소통되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파트 한 데서 앞뒷집 뭐 윗집 아랫집 얘기합니까?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왜 모여 사냐는 얘기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평소에 뭐 건물 옆에 있는 뭐 문방구집 아저씨랑 술 한잔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여 사는 얘기죠? 그렇게 모여서 일할 때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집과 집 사이가 가깝고 하니까 이 에너지 같은 거 배달 비용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같은 땅도 서로 나눠 쓰니까 주차장도 아껴 쓸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예? 저 모여 사는 거고,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일할 때 이 옆에 건물에 문방구도 있고, 또 회계사 저 사무실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소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급할 때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돈은 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움받을 수가 있고, 복도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여서 같이 옆에서 같이 일하면은 이게 효율성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발소도 옆에 있는 거고, 미장원도 있는 거고, 식당도 옆에 있는 거고, 문방구도 옆에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일할 때 효율성이 올라가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적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부문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PPT로 돌아가서 주택 밀도가 높다는 게 에너지 부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송 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이죠. 에너지 수송 비용. 송배정 비용이 절감돼요. 이게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 같은 경우 송배전 비용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한 원가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송배전 비용이. 우리나라는요. 이게 20%, 다른 나라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에 선이 하나 들어가면은 수십 가구가 동시에 전기가 다 들어와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제가 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요게 미국의 워싱턴 DC 주택가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 굉장히 조밀한 그 주택가 모습입니다. 요거는 뒤에 아래에 있는 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가 모습이고요. 요건 동경이에요. 여러분 동경만 하더라도 또는 뭐 중국의 다른 도시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의 많은 도시만 하더라도 이 인구 밀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높은 데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동경에는 인구 밀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주택 밀도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왜냐? 동경은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단독주택이에요. 보시면 다 단독주택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희한한 게 아파트가 고급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희한한 게 맨션이 저택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아파트 그러면 약간 좀 중산층 이하가 사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파트 전부 다 월세예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고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뉴욕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는 있죠. 뉴욕의 맨하탄에 이제 센트럴 파크 옆에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아주 엄청난 재벌들이 사는 펜트하우스 같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그거야 이제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고 그것도 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아요. 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전국이 다 그렇죠. 아파트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농담 삼아서 뭐 우리나라 옛날에 아파트 이름이 맨션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이제 맨션 정도가 아니라 캐슬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장학금 신청했는데 미국 대학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사람 주소가 캐슬이에요. 응? 롯데 캐슬.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너 돈도 많은데 왜 장학금 신청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새는 캐슬 정도가 아닙니다. 캐슬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죠. 이름이 뭐 판테온 뭐 그래서 이제는 거의 신전이에요. 신전. 점점 아파트 이름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전부 다 많이 쓰죠. 이게
삼척입니다. 삼척만 해도 깝깝한데 이게 서울의 아파트 주거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인구 밀도를 보시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서울 보면은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죠.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선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정보통신 산업이 잘 돼 있죠? 그 이유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정보통신 산업에 특별한 뭐 R&D를 하고 뭐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뭐 특별히 그거보다는 상당히 큰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이 주택 밀도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연구년을 갔는데 인터넷을 깔아주는데 신청하니까 일주일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들어와서 컴퓨터 켜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한 1, 2초 있어야 이제 인터넷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인터넷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들어옵니다. 또 클릭하면 번개처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IT가 좋은 환경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이 아파트 중심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우리나라가 도시 용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토 면적의 대부분의 6%밖에 안 돼요. 도시 용지. 나머지는 전부 다 농경지, 산림지대, 그다음에 공장 용지이고 이게 토지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전부 다 이 도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많아요.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망 까는 거, 통신선 까는 게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외국에는요, 이것만 해도 미국은 굉장히 조밀한 건데, 집과 집 사이가 30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수송비, 배전선 이 비용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왜 IT 선진국이냐면 바로 이 망 까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연기요금이 쌉니다. 미국보다도 싸요. 미국이 굉장히 싼데 원료비가 싸기 때문에. 왜 미국보다 싸냐? 그거는 우리나라가 뭐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로 이 송배전 비용이 아끼는 부분이 많다. 집과 집 사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cm다.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70cm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은 300m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도 싸움이다. 주택 밀도가 높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나라 조치의 주택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느냐?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로 많은 인구들이 전부 시골에 있던 인구들이 전부 다 도시로 몰려왔어요. 그것도 수도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이제 인구의 반 이상이 삽니다. 2,500만이 수도권에 살아요. 도시에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농관 소득 격차가 커지니까 시골에 사람들이 안 살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토지 규제가 심합니다. 수도권 규제가 심하고요. 그린벨트, 농지 규제가 심하고요. 그런 바람에 이 우리나라가 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주택 밀도를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도시 면적이 높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적은 도시 면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에너지가 많아요. 집단 에너지가 많은데 그 집단 에너지 많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난방 같은 게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추운 나라입니다. 자, 수도권이 위도에 비해서 춥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가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위도가. 마드리드가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서울이요. 굉장히 위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서울보다 로마가 훨씬 높아요. 위도가. 모나코도 높고요. 나폴리도 서울 위에 있습니다. 네. 그 나폴리의 유명한 그 가수 카루소가 부른 오나의 태양 뭐 그런 거 부르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폴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아니에요. 나폴리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철 기온은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무슨 수도권이요. 겨울철 기온이 올해는 유달리 좀 따뜻했지만 마이너스 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 기온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유럽은요 그렇게 안 추워요. 겨울철 1월 평균 기온이 여기만 해도 위도 65도인데 이게 영하 2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 멕시코 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서유럽이 따뜻합니다. 물론 내륙으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추워요. 이 모스크바 정도 되면은 여기보다 훨씬 남쪽이지만 마이너스 7.5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엄청 춥습니다. 근데 바닷가는 그렇게 안 춥습니다. 히팅 데이, 디그리 데이 있으니까 전 세계 난방 도율을 보면요, 이 우리나라 요 남한 요 한반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몽고 이런 데는 춥고요. 춥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유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퍼센티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도별로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이런 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별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공동주택이라 그럽니다. 수도권을 보면요. 수도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죠? 수도권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에 보면은 공동주택이 86.2%예요. 그다음에 여기 인천은 더 높아요. 88.2%예요. 경기는 85.6%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하면 수도권 86.2, 88.2, 85.6 세 개를 합하면은 공동주택이 85.6, 85%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요 도시의 주택 밀도가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주택 밀도, 제가 이거는 주택 밀도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구 밀도에다가 천인당 주택수를 가지고 역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요 파리거든요. 근데 요 파리는 잘못된 수치인 게, 파리의 요 인구 밀도 요게 뭘로 계산했냐면 파리 시가지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지로 계산했으니까 서울보다 높게 나와요. 근데 광역, 그러니까 시가지가 아니라 전체 서울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게 요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파리는 훨씬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주택 밀도는 제일 높다. 게다가 이제 각종 규제를 보면요, 경기도 같은데 보면은 여기 저 초록 색깔이 뭐죠?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이게 못 짓게 하는 거죠, 건물 같은 거. 그다음에 요 위에 노란색이 이게 뭐냐면 군사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게 뭐냐면은 여기 파란색 이게 뭐냐면은 상수도 보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발전소 뭐 이런 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 시설이죠. 왜냐하면은 열 공급하고 발전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집단 에너지 같은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질문했는데 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게 주택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요 지도를 보면 나타나는데, 요 전력 네트워크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요, 이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살아요. 여기 5천만이 살고요. 산업시설도 여기 많아요. 주택도 많고 상업용 빌딩도 많고, 그래서 전력 소비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수도권에 소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는 이 남쪽에 있어요, 주로. 여기 뭐 태안반도도 뭐 북쪽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통 측면에서 남쪽이라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해안가 남쪽에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뭐 저 석탄 발전소 다 남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이 소비하는 데는 여기고 생산하는 데는 남쪽이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이게 전기줄 용량이 모자라는 거죠. 송전 용량이 모자라니까 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쪽에 이 근처에 발전 설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발전 설비는 주로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분산화 전력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전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 여기 발전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포화돼 가지고 몇 년 전에 여기 밀양 사태 났죠. 지금 요 태백산막 저 백두대간 건너서 이 송전선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고요. 지금 765 KB 같은 거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제 계획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영덕 같은 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려고 그랬고 삼척에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뭐 건설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송전선 어떻게 건설할지. 이 경향신문에 보면 요거 송전선 라인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변전소도 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와서 이 경기도 근처에 이제 변전소를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양평이라든지 이건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플래카드가 뭐냐면은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여서 이거 못하게 해요. 변전소 못 짓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송전선로는 뭐 지금 뭐 HDBC 깐다 그러잖아요. 고압 직류로 해서 깐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뭐 쉬운 여건은 아니죠. 게다가 그것도 뭐 지중선으로 깔아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몰려 있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개통 운영하고 이런 면에서는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분산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발전 설비라든지 에너지 설비를 좀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에서 전기요금 동일하게 내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사람들이 돈도 내야 되고 송전선 많이 사용하니까 돈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의 특징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집단 에너지에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단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요 강남처럼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수도권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집단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다. 지역 난방 같은 게. 이게 집단 에너지가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활용 안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 조금만 가면은 집단 에너지라는 게 열 손실이 크거든요. 스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열 배관망을 저 단열재로 삥삥 둘둘 말고 이제 그래서 많이 효율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동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이렇게 지역 난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개별 단독주택을 삥삥 돌아다니면은 이거 그렇게 열 손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높은 주택 밀도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지역 난방이 이렇게 대단히 단지로 수도권에 형성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기껏해야 뭐 캠퍼스 또는 발전소 앞에 또는 열방압 발전소 앞에 뭐 그냥 작은 단지 정도예요. 예. 숭실대 캠퍼스 정도, 뭐 서울대 캠퍼스 정도 이 정도 그 부근에 몇 군데 이 정도만 감당하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전체가 강남 전체하고 분당하고 다 연결해서 뭐 평촌 3번 해가지고 뭐 인천 해가지고 빙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가능했던 거는 높은 주택 밀도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은 에, 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또 한국에너지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재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예습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면 뭐 채팅방이나 또 해주시고요.
그럼 뭐 또 카톡방에서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